혹시 마포에서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시다 얼마 전 가게를 정리한 박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일군 가게를 접어야 했던 그분의 눈물,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요즘 마트에만 가도 한숨부터 나오는 금사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이게 혹시 우리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을 누군가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부를 쌓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눈치 빠른 자산가들은 남들 모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수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그대로 떠나보낼지도 모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 혹시 믿으십니까? 여기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포에서 30년 넘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던 박 사장, 박영수. 얼마 전 그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마포 설렁탕의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낡고 해진 사전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쓸쓸하기만 합니다. 박 사장은 요즘 아침을 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뽀얀 국물을 우려내느라 주방이 한증막 같았을 시간입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한 김진태 부장뿐입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유일한 낙이라면 낙입니다. 그래도 자네는 속 편하겠네. 평생 일군 가게 정리하고 받은 목돈으로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으니. 김 부장의 말에 박 사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떵떵거릴 게 뭐 있나. 그냥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자네랑 이렇게 커피나 한잔할 수 있으면 됐지. 근데 말이야, 진태야.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지 않나? 마트에 갔다가 사과 하나 집어 들었는데 이게 금을 발라놨나 싶더라니까. 기름값은 또 어떻고. 내 차가 기름을 마시는지 내가 기름을 마시는지 모르겠어. 박 사장의 푸념에 김 부장은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게 다 신호야.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가 고요한 법이라고. 요즘 심상치가 않아. 신문만 봐도 뉴스만 틀어도 온통 심상찮은 이야기뿐이잖아.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워런 버핏 같은 큰손들이 왜 수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아나? 그 사람들은 냄새를 맡은 거야. 곧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거라는 걸. 박 사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친구의 노파심으로만 보였습니다. 에이, 사람 불안하게 무슨 소리야. 위기 말은 많아도 세상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나.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하루하루 국밥 말아 팔고 월급 받아 살면 그만이지. 그런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랑 상관없어. 난 말이야, 이 가게 판 돈으로 아들 녀석이 추천해준 곳에 싹 다 넣었어. 요즘 세상에 은행에 돈 묵혀두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더군. 매달 따박따박 이자가 지금껏 내다 국밥 팔아본 돈보다 많을 거라는데 무슨 걱정이야. 자신감 넘치는 박 사장의 말에 김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 친구의 부푼 꿈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부장의 눈에는 박 사장의 희망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다만 친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귓가에는 아들이 했던 말이 꿀처럼 달콤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아버지 노후 책임지고 황제처럼 모실게요. 이 투자 하나면 평생 일 안 하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30년 넘게 국밥을 말아내느라 굽었던 허리를 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황제처럼 만들어주겠다던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고 매달 통장에 찍히던 이자는 어느 날부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아버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곧 대박이 터질 겁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박 사장은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피부치인데 설마 아버지를 속일 리가 있겠나.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박 사장 앞에는 엉망으로 취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전부 사라졌어요. 아버지 평생이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의 울음 섞인 고백은 박 사장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박 투자는 실체도 없는 신기루였고 거품이 꺼지자 모든 것이 한 줌의 재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30년의 세월, 새벽마다 일어나 뽀얀 국물을 우려내던 그의 땀과 눈물이 아들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김 부장이 굳게 닫힌 문을 수없이 두드린 뒤에야 그는 유령 같은 몰골로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냉골이었고 식탁 위에는 며칠은 되어 보이는 굳은 밥과 마른 반찬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박 사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야, 나 뭐가 잘못된 걸까? 평생 남 속이지 않고 내 국밥 한 그릇에 정성 하나는 진짜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야. 김 부장은 차마 괜찮다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미리 싸들고 온 따뜻한 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그저 아들을 믿었고 더 나은 삶을 꿈꿨을 뿐이야. 세상이 너무 험해진 거야. 기억나나? 예전에 내가 자네한테 폭풍이 올 거라고 했던 말. 그 폭풍은 말이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휩쓸어가. 다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폭풍우 속에서 부서진 배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살아남는 거지. 김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은행에서 평생 돈의 흐름을 봐왔어. 돈이라는 녀석은 뜨거울 때 모여들었다가 차가워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금이 바로 그 썰물 때야. 경제는 말이야. 대략 18년에서 20년을 주기로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이론이 있어. 지금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그 격차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수준이라고 하더군. 정부 빚은 통제가 안 되고 사람들 카드빚 연체율은 치솟고 있어.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겠나?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거지. 비상금이 한 달 치생활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런 상황에서 작은 충격 하나만 와도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네. 박 사장은 멍한 눈으로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였습니다. 김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박 사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수야, 30년 전 자네가 나한테 장가 2,000하라고 말없이 쥐어줬던 그 돈 기억하나? 내가 그거 갚겠다고 할 때마다 친구끼리 그런 거 아니라며 손살에 치던 자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나 그 돈으로 종잣돈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그 돈에 내 마음 조금 보탠 걸세. 이걸로 다시 시작하게. 통장을 받아든 박 사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일으켜 세우려는 친구의 진심 앞에서 그는 무너진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우정이 그 낡은 통장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오열하며 김 부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태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자네 말이 다 맞았어. 나는 내 피땀 쥔 돈을 지키는 방법조차 몰랐던 거야. 평생 국밥 그릇만 들여다봤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과 귀를 막고 살았어. 그게 최선입니까? 아니, 그게 최선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지키는 최선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었는데. 김 부장은 우는 친구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네.
영수야, 우리는 이제 생존을 넘어 어떻게 다시 번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야. 정부는 위기가 오면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려 할 걸세. 그럼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덮치겠지. 그럴 때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것들이 있어. 바로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이나 망하지 않을 튼튼한 회사의 주식 같은 것들이지.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가 재편되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네. 폭락장에서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좋은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김 부장의 말은 더 이상 어려운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친구에게 건네는 유일한 동화줄이자 희망의 설명서였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쥐어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가족의 믿음,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돈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새벽 공기 속에서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희미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한탄하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작은 기회라도 찾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김 부장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영수야, 2026년이든 2027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언제 파도가 닥쳐도 부서지지 않을 나만의 튼튼한 둑을 지금부터 쌓아 올리는 것이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그 첫 번째 벽돌을 쌓는 날이 되어야 하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에 우리는 준비해야 하네. 박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이곳에 35년간 대한민국 대표 전자회사에서 청춘을 바친 최인규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가을 동기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크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그의 35년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의 은퇴 후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롭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뒤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낙입니다.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인생도 저렇게 서두르지 않고 제때에 맞게 익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예전 같으면 실적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이제 그는 신문 경제면과 유명 경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며 세상의 흐름을 공부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지는가? 달러는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가? 35년간 제품 개발에만 몰두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이동진 씨가 흥분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번쩍이는 외제차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규야, 너 아직도 그 퇴직금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아먹고 있냐? 이 사람아, 그러다 벼락거지 되는 세상이야. 동진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최인규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네오퓨처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내가 아는 동생이 여기 연구원이야. 지금 개발 중인 치매 신약이 대박이라더군. 미국 FDA 승인만 나면 주가가 10배, 20배는 뛸 거래. 나 벌써 이걸로 2차 뽑았다. 동진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최인규 씨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딱 1억만 투자해봐. 내년 이맘때는 우리 같이 지중해 크루즈 위에서 와인 마시고 있을 거라니까. 평생 고생했는데
노후는 황제처럼 살아봐야지. 친구의 달콤한 유혹에 최인규 씨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이대로 가다간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동기 모임에 나간 최인규 씨는 더욱 큰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진 씨가 술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그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 은행의 VVIP 고객 최인규 부장님이십니다. 인규야, 너는 그렇게 평생을 안전하게만 살아서 좋겠다. 우리는 모험이라도 해보는데 자네는 그냥 앉아서 늙어 죽을 셈이냐? 좌중에서 씁쓸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 순간 최인규 씨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진아, 나는 황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네. 그저 내 아내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내 집만 있으면 만족해. 나는 말이야, 내가 5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는 내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자네가 말한 그 바이오 회사,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더군. 내 35년이 담긴 돈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곳에 던져넣고 싶지는 않네. 차라리 아내와 함께 장 보고 손주들 용돈이나 넉넉히 주는 소박한 행복을 지키겠어. 그 말에 좌중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없이 그의 손을 꾹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최인규 씨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세상은 2026년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영끌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인규 씨가 아내와 함께 베란다 텃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흐느낌에 가까운 동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인규야, 나 좀 만나줄 수 있나? 약속 장소에 나타난 동진 씨는 불과 1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번쩍이던 외제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바이오 회사는 임상 실패 공시와 함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는 퇴직금은 물론 아파트 담보 대출금까지 모두 날린 뒤였습니다. 내 말이 다 맞았어. 나는 황제가 되려다가 거지가 됐구나. 내 욕심이 내 평생을 다 잡아먹었어. 동진 씨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최인규 씨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말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며 그의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동진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돈은 잃었지만 자네 곁에는 가족이 있고 내가 있지 않나.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게.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과 사람이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온 최인규 씨는 자신의 통장과 자산 현황을 아내와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즉시 현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20만 원 남짓이라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은 자신이 평생 다녔던 전자회사와 국내 1등 통신사, 그리고 대형 은행주처럼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아내와 여행을 가고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가가 싸진 지금이 배당주를 조금씩 더 사 모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비상예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하고 자식들이나 동진 씨처럼 어려운 친구를 도울 최소한의 실탄이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폭풍우 속에서 화려하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인규 씨는 동진 씨를 불러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노트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진아, 은퇴 자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 지키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최선이야.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최대한 길게 보고 나누어 투자하는 것. 그게 내가 지난 1년간 공부해서 내린 결론일세. 그의 노트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경제 용어와 원칙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불안과 공포가 아닌 평온과 안정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의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2027년 봄,
최인규 씨와 그의 아내는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조용한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묵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아내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걱정 없이 두 손 잡고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최인규 씨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황제의 삶을 꿈꾸며 신기루를 좇았던 친구의 무너진 뒷모습과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지키며 아내와 함께 서 있는 자신의 지금.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맑게 갠 하늘처럼 고요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마포설렁탕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그분 혼자만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 아들이나 친한 친구가 와서 이거 원금 보장된다. 이거 하나면 노후 걱정 끝이다 하는 달콤한 유혹을 건네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 원금도 보장해주고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말로 은퇴하신 분들의 목돈을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금융사기에 약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요즘 너무 복잡해진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돈을 빨리 불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평생 땀 흘려 돈은 열심히 모았는데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안전하게 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업 최 부장님이 늘 지켰다는 원칙. 내가 5분 안에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박 사장님처럼 자식 말만 믿고 혹은 친구 말만 믿고 내 전 재산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덜컥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박 사장님 친구분이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아주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돈을 불리겠다고 섣불리 덤벼드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 현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자산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박 사장님처럼 위험한 상품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대기업에서 은퇴하신 최 부장님을 한번 보시죠. 이분의 방법은 뭐 대단하고 화려한 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막 불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가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최 부장님은 퇴직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습니다. 첫째, 매달 월급처럼 돈이 나오는 연금보험에 넣어두고, 둘째,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튼튼한 회사 주식을 사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셋째,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자금 관리의 3가지 기본 원칙, 즉 매달 돈이 나오는 현금 흐름, 원금을 지키는 안정성, 그리고 언제든 돈을 쓸 수 있는 비상 대처 능력을 모두 갖춘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일수록 자산이 연금이나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골고루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 부장님처럼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하루하루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1년에 4에서 6% 정도 월세 받듯이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아이고 내 돈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좋은 회사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 부장님은 은퇴했다고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제 신문도 보고 좋은 영상도 찾아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이 네오퓨처 바이오 같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는 겁니다. 금융 지식으로 나 자신을 단단하게 무장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노후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쥐는 길입니다. 결국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노후의 행복이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 지혜와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박 사장님처럼 한순간에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최 부장님처럼 든든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방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내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연금, 배당주,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나누어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고 내 돈을 지킬 지혜를 스스로 꾸준히 쌓아나가야 합니다. 다가올 경제 폭풍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벽돌을 쌓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박 사장님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전 재산을 거는 위험한 선택을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건데요. 내년 2025년에는 한 분이시면 대략 34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과는 또 다른 거라서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약속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주택연금만 한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거죠.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돈을 정산하는 방식인데 혹시 집값이 더 많이 남으면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모자라도 더 내라고 하지 않으니 정말 안전한 평생 월급 통장인 셈입니다. 최 부장님이 즉시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주택연금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아직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내 손으로 돈을 벌면 경제적인 여유는 물론이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박 사장님의 진짜 비극은 돈을 잃은 것보다 금융에 대해 너무 모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네오퓨처 바이오처럼 이름만 번지르르한 상품에 평생 모은 돈을 맡기지 않으려면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최소한은 알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 계신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융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부터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법까지 다 알려주고요.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키오스크 사용법도 가르쳐줍니다. 이런데 참여하시는 게 최 부장님이 매일 경제신문 보고 공부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만큼 내 돈을 지키는 확실한 백신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말이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 부장님이 5분 안에 설명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쳐다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장님의 지혜는 퇴직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은 분산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노후 자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혹시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활용해 보세요. 이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채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의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특히 목표 시점에 맞춰서 위험한 자산과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라는 편리한 상품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노후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주택연금이나 즉시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 둘째는 배당금이나 월세처럼 중간중간 채워지는 물통. 마지막 셋째는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비상저수지입니다. 이게 바로 최 부장님이 돈을 관리한 방법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두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나빠져도 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급한 일이 생겨도 예금을 깨서 쓰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든든한 노후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잘 챙기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단단한 성과 같습니다. 거친 세월의 강을 맨몸으로 건너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 내려놓으니 손에 남은 것은 굽은 마디와 깊은 주름뿐. 황혼의 노을빛 아래 잠시 숨을 고르니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구나. 내 평생의 땀방울. 그저 따스한 밥 한 끼와 자식들 웃음소리 들리는 아랫목을 위함이었거늘 이제 와 돌아보니 남은 길은 어찌 걸어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분의 노후를 마주했습니다. 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잃고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홀로 눈물 짓던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단단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비단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깊은 한숨 속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원망과 함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꼼꼼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노후를 설계한 최 부장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경제신문을 읽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며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가꾸어가는 모습. 그분의 평온한 미소는 그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온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단단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파도 앞에서 누군가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갔고 누군가는 스스로 튼튼한 방주를 만들어 평화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는 박 사장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당신의 귀한 삶이 마지막에 가서 후회와 눈물로 얼룩져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님처럼 되는 길이 결코 특별하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확천금의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소중히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나라가 마련해준 최소한의 울타리인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지붕과 같습니다. 그저 나는 몰라도 된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것은 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군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금융교육과 디지털 배움터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길잡이의 손과 같습니다.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당신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분 안에 설명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최 부장님의 지혜로운 원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피와 땀이 서린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냉철한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세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과 꾸준히 채워지는 물통, 그리고 만약을 위한 비상저수지를 만들어두는 것. 이것은 당신의 남은 하루하루를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채우고 걱정이 아닌 웃음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당신의 지난 세월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숭고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행복과 감동으로 채워나갈 시간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쓸쓸한 황혼이 아닌 따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저녁 노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설렘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에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우리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좀 쉬면서 편안하게 살 때도 됐건만 현실은 어떤가요? 이유 없이 몸은 천근만근이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자주 넘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초고령 사회니 건강보험 재정이니 어려운 말들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요.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적자입니다. 누구는 넉넉한 자식 덕에, 누구는 일찍이 잘 사둔 집 덕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상대적 박탈감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오늘 그 무거운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한 한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부산의 최성호 선생님은 어떻게 남과 비교하는 삶을 졸업하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우뚝 섰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속 끓이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며 웃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집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나는 아직도 낡은 집에 살고 있고 친구는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아직 국산차라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던 적 말입니다. 순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느껴보셨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비교가 우리 자존감을 단 한 번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끝없는 경쟁에 지쳐갑니다. 자존감은 남과의 우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키는 신념 내가 걸어온 길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말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으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끝없는 비교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애들이 온다는데 뭐 입고 나가지? 안방에서 옷장을 열어 젖히던 김도현 씨는 손에 든 반팔 티셔츠를 힐끗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로고가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누가 봐도 명품 브랜드를 흉내낸 티셔츠였다. 그는 이 티셔츠를 입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옆집 박 사장이 자꾸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3년 전 대기업 영업부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30해 넘게 회사에 몸담고 받았던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노후가 크게 불안하진 않겠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달랐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아내와 본인의 병원비,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여전히 들어가는 지원금까지.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문제는 돈보다 마음이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임에서 만나는 후배들, 심지어 교회 친구들까지. 다들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였다. 저 집은 아파트를 새로 갈아탔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한몫 잡았다더라. 연금만 받아도 한 달에 넉넉히 100만 원 넘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김 씨 귀에는
매일같이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옷장 구석에 잡혀있는 그 짝퉁 명품 티셔츠를 꺼내 입곤 했다. 진짜 명품은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만큼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었다. 지난달 동창 모임 자리에서도 그랬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근황을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는 은퇴 후에도 컨설팅 일로 월 몇백은 번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다른 친구는 아들네가 외제차 뽑아줘서 같이 타고 다닌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김 씨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는 그날도 짝퉁 티셔츠를 꼭 챙겨 입고 갔다. 도현아, 티가 딱 봐도 짝퉁인데 왜 그걸 입고 왔냐?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때 동창 한 명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순간 김 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보, 나 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이 들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당신 예전에는 영업부장으로 직원들 수십 명을 이끌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옆집 사장이나 친구들이랑 비교만 하니까 더 힘든 거야. 우리가 가진 건 그대로인데 왜 자꾸 남들만 커 보이는지. 그날 밤 김 씨는 한참을 뒤척였다. 눈앞에는 친구들이 입고 온 옷, 타고 온 차, 올린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들려오는 소리. 넌 뒤처진 거야. 넌 초라해진 거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진짜 부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대출을 잔뜩 끌어안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녀에게 받는 지원 덕에 사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남들은 모두 나보다 잘 산다는 생각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작은 교회 모임에 나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한 집사가 은근히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다들 집을 한두 채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연금도 잘 나오고. 그래도 우리 세대는 준비를 잘한 것 같아. 김 씨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다. 자신이 받은 퇴직금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한때는 든든하다 여겼던 1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 그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밤 아내와 작은 다툼이 있었다. 도현 씨, 제발 그 티셔츠 좀 버려. 애들도 다 알 거야. 왜 그렇게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해? 여보, 나도 알아. 근데 그거라도 입고 나가야 덜 무시받을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김 씨 마음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만 크게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해 점점 더 지쳐가는 자신.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김 씨는 가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며칠 뒤 큰아들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던 자리였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며 활짝 웃는 아들을 바라보던 김도현 씨는 괜스레 마음이 불편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장만했다는 고급 음식 재료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 이번에 대출 좀 더 받아서 아파트 평수 넓혔어요. 아이가 크니까 방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순간 김 씨 얼굴은 굳어졌다. 아내는 잘했다라며 웃었지만 김 씨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듯했다. 퇴직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과 대출이 있더라도 넓은 집에서 당당히 사는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오늘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 무슨 생각했어? 여보,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당신은 초라하지 않아. 다만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그 말은 쉽게 와닿지 않았다. 김 씨 눈에는 아들의 성공만이 크게 보였고 자신이 가진 작은 방 3개짜리 오래된 아파트는 더더욱 작아 보였다. 그날 밤
옷장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손에는 또다시 그 짝퉁 명품 티셔츠가 들려 있었다. 내일 교회 모임에서라도 이걸 입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옷걸이에 걸어두는데 안방으로 들어온 딸이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아빠, 그 옷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더 멋져 보여. 순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멋지다. 하지만 지금껏 자신은 그 말을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다. 늘 옆집, 친구, 동창, 심지어 자식과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주민들과 작은 산책 모임에 나갔다. 모임의 리더 격인 박 사장은 어김없이 새로 산 운동복과 고급 운동화를 뽐내며 걸었다. 다른 이들도 역시 사장님은 다른 애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김 씨는 괜히 옆에 서기 민망해 일부러 뒤쪽으로 걸음을 늦췄다. 그런데 그때 함께 걷던 한 노인이 무심히 말했다. 내가 보니 부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 사실 속사정은 달라. 겉으로만 빛나 보이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자기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인 거야. 그 말은 흘려들릴 수도 있었지만 김 씨 귀에는 깊게 꽂혔다. 문득 자신의 짝퉁 티셔츠가 떠올랐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는 그 허세가 결국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집 거실에 앉아있던 김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그 티셔츠 버리자. 그거 입을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옷장 구석에 있던 티셔츠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는 순간 김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다. 여전히 동창 단톡방에는 오늘 새 차 뽑았다는 사진이 올라왔고 교회 친구들은 해외여행 사진을 공유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짝퉁 티셔츠를 꺼내 입지는 않았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내가 걸어온 길도 충분히 값지다. 그날 저녁 손주가 놀러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어. 할아버지는 나랑 항상 같이 놀아주잖아. 그 짧은 말이 김 씨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남들과 비교하며 애써 꾸미려 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진짜 자존감은 남의 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인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김 씨는 산책 모임에서도 일부러 앞줄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전히 박 사장은 비싼 운동화를 자랑했지만 김 씨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당당히 걸었다.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도현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을 건넸다. 그 순간 김 씨는 알았다. 주변에 부자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사실 내가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이정호 씨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주변 이웃들은 그를 두고 참 부러운 노후를 사는 분이라고 말한다. 이 씨는 25년간 시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않았고 대단한 재산을 모으지도 못했지만 지금 그의 노후는 안정적이고 평화롭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평생 동안 남과의 비교 대신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꾸려왔기 때문이다. 이 씨가 공직에 들어갔을 때는 80년대 초반이었다.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대기업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자랑했고 또 어떤 이는 사업을 시작해 일찍부터 큰 차를 몰고 다녔다. 그럴 때마다 가족 모임에서는 늘 너도 사기업 가면 돈 더 벌 수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꾸준히 받는 게 마음이 편해.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동창들 중 일부는 IMF 때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근무했고 결국 25년 근속을 마치며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연금으로 220만 원 남짓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다. 그는 퇴직 직후 아내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여보, 이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가진 만큼만 쓰면서 살자. 아내의 말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둘은 오래전부터 합의한 것이 있었다. 남들처럼 큰 아파트를 욕심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아가자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굳이 넓은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웃들은 다르게 움직였다. 같은 시청에서 일하던 동료는 퇴직하자마자 대출을 받아 더 큰 아파트로 옮겼고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이 있는 사기업을 다녔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은 불안정해졌다. 집값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실패한 창업 때문에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이 씨는 작은 집을 지키면서 그 안을 더 아늑하게 꾸며갔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 대신 편안한 의자를 두었고 주방은 손수손질한 나무 선반으로 바꿨다. 덕분에 집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자녀들도 그를 존경했다. 큰아들은 아버지, 요즘 동네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데 우리 집은 늘 안정적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작은 딸도 친구 아버지는 은퇴 후에 돈 때문에 가족들하고 맨날 싸운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의 태도였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옆집이 무슨 차를 타든 친구가 몇 평 아파트에 살든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오늘도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의 생활은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걸었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저녁에는 손주를 돌보러 온 자녀와 함께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었다. 해외여행이나 고급 취미는 없었지만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과 텃밭 가꾸기에 참여했다. 매달 220만 원의 연금 안에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면서도 작은 여유는 문화생활과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가끔 이렇게 회상하곤 한다. 내가 영업부장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매달 연금이 나오니 마음은 늘 든든해. 남들처럼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훨씬 편하지. 이웃들도 그를 보며 말한다. 이 씨는 남들이랑 비교 안 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이 진짜 부자 같아 보여. 퇴직 후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이정호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규칙적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아파트 단지 뒤편 공원을 천천히 걷는다. 날씨가 조금 추워도 무릎이 아파도 그는 습관처럼 1시간가량 산책을 한다. 돈은 쓰면 줄지만 건강은 지키면 오래 간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공원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 씨가 스스로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게 만든 장치였다. 공원에 가면 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최신형 등산화를 신고 걷는 이도 있고 값비싼 스포츠 웨어를 걸친 이도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늘 10년 가까이 신은 운동화를 신고 나온다. 처음엔 조금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남이 뭘 입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산책으로 얻는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이 습관 덕에
그는 은퇴 후에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었다. 반면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에는 은퇴 후 생활 패턴이 무너져 건강을 잃은 이들이 많았다. 몇몇은 결국 의료비 때문에 연금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쏟아붓기도 했다. 이 씨의 경제생활 역시 단순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220만 원 가운데 생활비는 150만 원 선에서 맞췄다. 나머지는 의료비 비상금과 작은 저축으로 돌렸다. 아내와는 매월 초 수첩에 지출 계획을 손으로 적었다. 여보, 이번 달은 손주 생일이 있으니까 외식비를 조금 더 쓰자. 좋아, 대신 식재료비는 조금 줄이면 되겠네. 이런 대화가 습관처럼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할 때도 이 씨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좋지, 그 사람들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겠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국내 여행을 즐겼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 바닷가. 버스를 타고 작은 여관에 묵고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이 오히려 더 즐거웠다. 큰돈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특히 의미 있었던 건 지역사회 활동이었다. 이 씨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 들어갔고 아내는 노인대학에서 수채화 강좌를 들었다. 이웃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며 어울리다 보니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의 활기가 되살아났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큰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 솔직히 저도 직장에서 성과급이 적으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집 평수가 작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보면서 배워요. 결국 자기 기준을 지켜야 오래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실제로 비교의 삶을 살던 주변인들과 이 씨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뚜렷해졌다. 한때 나는 연금보다 사업이 낫다며 퇴직금을 투자했던 친구는 최근 편의점 사업에 실패해 원룸으로 이사했다. 또 다른 친구는 대출로 넓은 아파트를 샀다가 금리 인상에 휘청이며 집을 급히 내놓는 처지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이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작은 선택이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걸어온 거구나. 물론 이 씨의 삶에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해 아내가 작은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하지만 평소 저축해둔 비상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다. 만약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렸거나 비교 심리에 휘둘려 빚을 냈다면 이런 위기를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 씨 부부의 하루는 더 단순해졌다. 아침 산책, 점심은 시장에서 장본 재료로 집밥, 오후엔 손주 돌보기, 저녁엔 복지관 활동. 주변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 단조로운 삶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정작 그들 부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불안이 없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부자가 많아 보이는 세상이지. 하지만 진짜 부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비교의 늪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를 넘어섰고 올해 2025년에는 20%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4집 중 1집이 넘는다는 겁니다. 숫자로 치면 무려 213만 가구가 혼자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옆집의 웃음소리, 친구의 집 크기, 자식이 사주는 선물 이런 것들이 나의 현실과 늘 비교되는 겁니다. 의료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년에 쓰는 진료비가 평균 52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만 따져도 120만 원 이상이에요. 매달 연금으로 200만 원 안팎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줄이고 자녀 지원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주변을 보면 다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보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남과 비교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위, 주거 수준, 외모 같은 비교 가능한 항목일수록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지적해요. 비교를 통해 얻는 건 잠깐의 우월감일 뿐, 결국은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진짜 자존감은 비교가 불가능한 가치관, 신념, 취향에서 자라난다. 이 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제적으로 봐도 한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이 비율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 노인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일하지만 노후에는 가장 가난하다라는 뼈아픈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도적인 불안감도 큽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이미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믿기 어려우니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다시 비교로 이어집니다. 옆집은 집을 2채 갖고 있다는데 나는 연금도 불안하니 나는 잘못 살았나 하고 자책하는 거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이미 74%를 넘었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사용은 90%가 넘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비교의 무대입니다. 누군가는 여행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새차 사진을 올립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순간 나의 일상은 초라해지고 남의 삶은 화려해 보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해외 논문들을 보면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향 비교, 즉,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는 일이 반복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이 커진다고 합니다. 능력 중심으로 비교하는 게시물을 볼 때 단순 의견을 비교할 때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높은 의료비, 불안한 연금,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비교 문화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 결과 남과 비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2사례가 더 와닿는 겁니다. 짝퉁 티셔츠를 입으며 허세로 자존감을 채우려 했던 분의 불행한 삶과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연금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지킨 분의 삶.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제도나 경제적 배경보다 비교라는 함정에 빠졌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기준을 세웠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 함정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건강 플러스라는 사업을 통해 경로당 중심으로 운동교실과 함께 걷기 모임,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운동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갱신적 소통 대신 실제 삶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의 행복마을 톡톡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텃밭 가꾸기, 전통놀이, 나들이 등 일상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경제적인 상황이나 스마트폰 소식보다 마음속 만족을 채우는 데 집중하죠. 또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르신 문화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합창단, 서예교실, 실버악기 밴드 등을 경로당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비교의 자극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자존감 회복과 자신만의 취향 취미에 집중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빠른 고령화와 노년층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법을 2015년에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지역 내 주민센터,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계해 지역 기반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 결과 노인들이 집 안에서도 친구 같은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비교보다 공동체 속 소속감을 더 중시하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죠. 또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대표적인데 활동 전담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령자가 자원봉사나 특별한 관심사 가구 제작, 음악, 생활기술 기반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대신 사람 간의 교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실제 조언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의 거주 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실버 문화 활동이라고 검색만 해보세요. 시민들이 모여 웃고 배우는 수업, 걷기 모임, 운동교실, 공예반, 시니어 공부방 등 이미 지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둘째, 만약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이 비교나 시기심을 불러온다면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모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해 보세요. 공공도서관의 인문학 강좌나 건강 플러스처럼 경로당의 실버 운동교실,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등에 정기 참여해 보시고요. 실제 만남에서 받는 격려와 공감은 온라인 반짝 자극보다 훨씬 더 삶의 의미를 북돋아줍니다. 셋째, 지역에 없다면 스스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에는 같이 동네 산책하기, 격주로 반찬 나눔 공동 주방 열기, 적은 회비 내고 합창 모임이나 독서 모임 만들기처럼요.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제도가 아니라도 나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풍요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경제적 여유나 제도적 기반이 허락한다면 해외의 사례처럼 지역 기반 커뮤니티 케어,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지방정부에 제안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도 마을 기반 커뮤니티 돌봄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민센터에 전달하거나 지자체 공론장을 활용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보다 우리의 기준을 지키도록 돕는 체계적인 문화가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대비 사례 비교의 함정에 빠진 노인과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며 안정된 노후를 보낸 노인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제도나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가입니다. 비교가 아닌 내 기준, 경쟁이 아닌 공동체, 허세가 아닌 취향을 선택하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빛이 스며들면 더 깊이 빛나는 강물처럼 우리의 노후도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길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짝퉁 티셔츠 하나로 허세를 부리며 주변과 끝없이 자신을 비교하다 결국 무너져버린 한 사람.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자신만의 취향과 신념을 지켜가며 매일을 감사로 채워가는 또 다른 한 사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이를 맞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교 대신 자신을 존중하고 허세 대신 진심을 선택하며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꽃처럼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 세상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러나 존중과 감사의 세상은 끝없는 충만함을 안겨줍니다. 우리 모두 후자의 길을 선택해 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깊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죠. 땅 사고 집 사두면 그게 곧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었고 든든한 노후 보험이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바로 우리 세대가 만든 성공 공식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우리가 믿었던 그 성공 공식이 쪽박 공식이 되어 수많은 은퇴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는 무조건 오른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분양가보다 수억을씩 싼 피눈물 매물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이자 폭탄이 되어 매달 내 통장을 공격하고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은행집이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현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 정말 괜찮을까요? 더 이상 카드라 통신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 그 위험한 진실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정재호 씨의 퇴직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광주 하남공단 자동차 부품회사. 33년 그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를 뒤로하며 정든 공장을 떠나던 날, 그의 손에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왠지 내 돈 같지가 않았습니다. 출근길마다 그의 발이 되어주었던 낡은 회색 운동화. 그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쉬어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운동화는 다시 그의 발에 끼워져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의 아침은 참 낯설었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과 국이 전부였고 TV에서는 온종일 부동산 뉴스만 떠들어댔습니다. 전국 집값 하락세. 하지만 광주는 다릅니다.
신도시 분양 열기 후끈 외지 투자자까지 몰려 이상하게 그 뉴스 자막이 그의 잠자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내 고향 광주는 다를 거야. 여긴 아직 기회가 있어. 그날 저녁 재호 씨는 퇴직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하남 신도시에 새 아파트 분양하는 거 알아? 요즘 같은 때에 중도금 이자를 2년이나 안 받는다는데 이거 기회 아니야? 아내 이선희 59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 우리 둘이 아프지 않고 살려고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광주에 무슨 아파트를 또 사요. 요즘은 말이야. 이럴 때 고향에 번듯한 새 아파트 하나 사두면 그게 효자 노릇을 하는 거야. 이자도 없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면서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제발 욕심내지 말고요. 하지만 재호 씨의 마음은 이미 모델하우스 전단지에 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최고 입지, 노후 걱정 끝, 황금알을 낳는 아파트. 그 문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에게만 주어진 마지막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 몰래 버스를 타고 하남 신도시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주차장은 외지에서 온 차들로 가득했고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게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젊고 예쁜 상담 직원이 그를 사렵게 맞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2년 동안은 돈 한 푼 안 내고 갖는 새 집입니다. 준공되고 전세만 놓으면 앉아서 몇 천은 버시는 거예요. 그 말에 재호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로 준공 때까지 이자가 한 푼도 안 나갑니까? 그럼요. 저희를 뭘로 보시고 전세 3억은 무조건 나가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모든 불안감을 녹여버렸습니다. 이자도 없고 전세만 맞추면 내 돈은 오히려 남는다니 이보다 확실한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어. 그는 청약 서류를 받아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야. 내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전한 보험이야. 집에 돌아온 그를 본 아내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믿으면 어떡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다고.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평생 남의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구석 퇴지식 날벗어둔 낡은 운동화 위로 먼지가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들 민수 씨가 찾아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뉴스 안 보세요? 금리가 미쳐서 다들 죽는 소리 하는데 무슨 아파트 청약이에요. 아들아, 집은 말이다. 결국엔 올라. 그건 세상이 바뀌어도 안 변하는 진리야. 그 진리 믿다가 지금 길바닥에 앉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의 절규 섞인 목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청약 접수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광주 하남 신도시 더폴의 아파트 84A형. 청약 접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됐다, 이제 하늘에 맡기자. 그리고 며칠 뒤 발표일. 당첨을 축하합니다. 모니터에 뜬 6글자를 본 순간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나 됐어. 우리 당첨됐다고. 아내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계약금 4,800만 원을 이체하던 순간 통장 잔고가 뭉텅 비어버렸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우리 이제 진짜 편하게 살자. 하지만 그 낡은 운동화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진짜 고생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2023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정재호 씨는 오랜만에 하남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펜스 너머로 보이는 회색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로 철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제 절반쯤 올랐네. 그래도 잘 되고 있구만. 그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운 집인 양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거죠? 그럼. 봐봐. 사람들도 다 사잖아. 여긴 입지가 좋아. 그는 일부러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입주자 단톡방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번 단지는 광주 최고 인기예요. 전세 3억은 무난합니다.
지금 계약하신 분들 대부분 서울 사시는 분들이래요. 그런 말들이 그에게는 확신의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카페 글을 읽으며 안심했고 수천맨 앞장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계약금 4,800만 원 더하기 대출 3억 더하기 전세 3억은 내 돈 2억 투자. 완벽한 계산. 하지만 계산은 현실 앞에서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2024년 봄, 준공을 앞둔 시점. 부동산 뉴스에는 연일 불길한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역전세, 미분양, 급매. 그의 휴대폰 알림창에도 아들 민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해봐요. 전세가 3억? 요즘은 2억도 안 맞춰져요.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행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안내, 이자 2년 면제, 준공시 일괄 정산. 그 문장만 보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돈 안 나가잖아. 그러나 그 괜찮음이 얼마나 짧은 착각이었는지 그는 곧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2025년 1월 입주식 날, 단지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축, 하남 땡땡 아파트 입주 시작. 그는 아내와 함께 새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17층, 깨끗한 하얀 벽지, 반짝이는 마루,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에 아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긴 하네요. 그럼 이제 전세만 놓으면 끝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안심했지만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단지 앞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전세 2억 7천, 급전세 2억 5천 같은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3억에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중개업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전세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내놔보시죠. 곧 오를 거예요. 다 새 아파트인데요.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트북 검색창에는 매일 같은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광주 하남 전세 시세. 숫자는 매일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3억이 2억 8천으로, 2억 8천이 2억 5천으로, 결국 2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봄이 올 무렵 그는 처음으로 이자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달 납부액 91만 2천 원. 통장을 열 때마다 잔고가 깎여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아내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자 면제라던 그 말, 결국 이거였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 위 낡은 운동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운동화 밑창엔 그가 평생 다닌 공장 바닥에 기름때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름이 되자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전세 2억에라도 내놓자. 그 차이만큼 약 1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받은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 납부액 43만 원, 국민연금 130만 원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결국 이렇게 됐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오를 거야.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붙였을 때 낡은 운동화가 그의 발끝에 바랬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조용히 들어 올려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널 너무 오래 믿었구나. 세상도 나도 다 바뀌었는데. 2025년 가을 광주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단지 앞 가로등은 환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입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시세는 분양가보다 1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단톡방에는 급매 3억 4천, 전세 공실 다수 같은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젠 인정하셔야죠. 그 돈이면 그냥 연금 넣는 게 나았어요. 그는 밥만 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죠. 그날 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 인생의 도장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이야. 그는 손으로 문질러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다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마트 창고에서 일하는 친구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지.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박스를 나르고 우유 상자를 옮기며 하루 종일 땀에 젖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그는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자신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가 어둡게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층, 불이 켜진 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 사이에 자신을 본 듯했습니다. 한때는 밝았지만 지금은 깜빡이는 불빛. 그는 집에 돌아와 운동화를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이자 내야 하니까. 아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버티면 언젠간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낡은 운동화를 스쳤습니다. 그 신발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가 붙잡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서재 한켠에는 그 운동화가 놓여 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 신발은 그가 평생 믿었던 집값은 오른다는 신화를 대신해 욕심은 노후를 삼킨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아침마다 그 운동화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안전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이더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평온하고 단단한 노후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여름, 전북 전주의 한 시청 건물 앞에서 63세 김동석 씨가 정년퇴직 인사를 마쳤습니다. 김 과장님, 이제 좀 쉬세요.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서류철로 가득한 책상, 30년 동안 매일 닦던 검은 가죽 구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에 넣어둔 흰 머그컵 한 잔. 그 안엔 오래된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일상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대신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176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낫지. 남들은 퇴직금 한꺼번에 받아서 투자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어. 이제는 이자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흰 머그컵에 커피를 내리고 아내 박연숙 씨와 함께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사는 집은 전주 효자동의 25년 된 빌라. 대출도 없고 세탁기 소리가 울릴 만큼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연일 흘러나왔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전주 광주 신도시 외지인 몰려 지금 사두면 노후가 편해집니다. 그 소리에 주변 친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돈이 남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새 아파트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서가, 너도 들어와라. 광주 신축 단지 분양가가 5억이라는데 전세 놓으면 이자도 다 갚는다더라. 그 말은 어쩐지 20년 전 주식 열풍 때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안 하면 바보다. 퇴직 동료 최 부장은 심지어 퇴직금을 모두 털어 전북역 신도시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는 동석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넌 너무 보수적이야. 세상은 변했어. 요즘은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라니까. 하지만 동석 씨는 그저 흰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본 건 남들 따라간 사람은 늘 후회하더라. 그해 봄, 아내 연숙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축 말고 뭐 좀 해야 하는 거 아냐? 물가도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버겁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우리 형편에 벌어야지 보다 지켜야지가 먼저야.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냐? 그냥 부동산 하나 잡으면 끝인데. 하지만 그는 매주 월요일 노트북을 켜고 노후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합관리 같은 강의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노후의 성공은 수익이 아니라 지속이다. 그날 이후 그는 소비부터 바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는 외식비를 줄이고 쓰지 않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남는 돈은 고금리 정기예금과 국민연금 추가 납입제도에 나눠 넣었습니다. 적게 벌어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그렇게 작은 안정의 사다리를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했고
주변에서는 역전세, 금매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전화를 걸어온 건 퇴직 동료 최 부장이었습니다. 야, 나 큰일 났다. 세입자가 나가겠대. 전세도 안 맞춰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내가 왜 그때 너 말 안 들었을까? 통화가 끝나자 동석 씨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흰 머그컵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아. 대신 지키면 돼. 하지만 그의 노후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24년 아내가 갑작스레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입원비와 재활비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도 빚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준비했잖아. 그는 비상자금 통장에서 차분히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 통장은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채워온 작은 안전망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래서 당신이 공부하더니 통장을 나눠두더니 그게 다 이런 이유였네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버는 게 기술이 아니라 지키는 게 기술이야. 2025년 봄, 그의 흰 머그컵에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룩은 고생이 아니라 안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 여유로워 보여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유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에 있어야 하죠. 그의 일상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투자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흰 머그컵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전주 효자동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라디오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김동석 씨는 조용히 머그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커피잔 바닥에 맺힌 갈색 얼룩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작은 흔적이 내 인생을 지켜줬구나. 그때 아내 연숙 씨가 주방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그래요? 예전엔 하루 종일 뉴스만 보더니 요즘은 텃밭만 보고 웃잖아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뉴스보다 하늘색이 더 중요하더라고. 하지만 그의 평온한 일상에도 어느 날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가을, 아들 김현우 씨가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현우는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까지만 월세 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잠깐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들어오지.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동석 씨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당장 여유는 없는데. 하지만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아낀 거잖아. 그는 비상자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몰랐지? 사람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진짜 부자야.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엔 텃밭에서 딴 상추와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아버지들은 다 주식,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 답답함이 우리 가족을 지킨 거였어요. 그 순간 동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세상은 늘 빨리 가라고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건 천천히 간 사람들이더라. 시간이 흘러 2025년 겨울,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여전히 손해본 부동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퇴직 동료 최 부장이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야, 김동석, 너 그때 진짜 현명했어. 왜요? 내 아파트, 이제 분양가보다 1억이 떨어졌어. 대출이자에 미치겠어. 너처럼 연금으로 살 걸 그랬다. 최 부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머그컵을 건넸습니다. 커피나 한 잔에.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야. 잠시 후
최 부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성공한 사람이야, 김동석.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지켰을 뿐이야. 내 걸 욕심내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킨 것뿐이지.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퇴직, 불안 시작. 2022년 욕심 유혹. 2023년 지킴의 선택. 2024년 위기 속 안정. 2025년 평온의 증명. 그는 그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안정은 빠르게 오지 않지만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며칠 후, 겨울비가 내리던 날, 그는 다시 시청 근처를 지났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자리,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주머니 속에서 낡은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그 컵에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고, 그 얼룩은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했어. 서두르지 않아서.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욕심을 버린 게 아니라 평화를 택한 거였지. 2026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장엔 여전히 170만 원 남짓의 연금이 들어왔고, 생활비는 그 안에서 정확히 계산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여행도 사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매일 저녁이면 아내와 아들이 웃는 얼굴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커피를 2잔이나 마셨어요? 그냥 오늘따라 참 고맙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그 밤, 그의 머그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세월을 데우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엔 더 이상 한탕도 역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진짜 부자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그 머그컵을 닦으며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결국 욕심보다 마음을 남기고 떠나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 아래 그의 흰 머그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부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약 46%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조차 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절반 가까운 고령 가정이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벅차다고 느끼는 거죠. 또 같은 조사에서 고령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중심 실물 자산이며 금융자산 활용 비율은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말은 많은 노인들이 집 한 채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것을 유동화해서 현금 흐름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약 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 그리고 70대 고령층의 42%는 금융자산이 1,0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즉, 겉보기 순자산은 높아 보여도 손에 쥐어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자산 구조는 특히 문제입니다. 한국 고령 세대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주택 및 부동산 자산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고 금융자산 중심 구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편중은 유동성 부족과 리스크 노출을 동시에 증폭시킵니다. 해외 연구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계의 위험 자산 참여율, 참여 깊이, 다양성 모두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리스크 회피적 성향을 강화하고 금융 문해력이 부족할 경우 참여가 더 위축된다는 분석과 연결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가계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특히 자산이 적은 가구나 농촌 가구일수록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강화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통계와 연구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고령 가구가 최소 생활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자산은 부동산 중심이며 유동화 가능성이 낮아 실제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렵다. 인구 고령화는 가계의 위험 자산 참여를 억제하고 자산 운용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자산 수준이 낮거나 농촌 거주 가구일수록 이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통계와 연구 배경 위에서 앞서 본 두 사례 육심으로 무너진 사람과 안정으로 지킨 사람은 단순히 극단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 많은 노후 세대가 이 두 가지 길 사이를 오가고 있고 위 통계는 그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앞선 사례와 통계가 보여준 문제점들을 마냥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미 정부와 여러 지자체, 또 해외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정책들과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죠.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든든한 노후 준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들이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설명회를 여러 주민들에게 재정 설계와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설명회는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의 인식 제고와 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 준비 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장도 지역 내에서 노후 준비 지원센터를 지정해 주민에게 노후 준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덕분에 부산, 인천, 전북 일부 시군 등에서 지자체 기반의 노후 준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또한 정부는 제3차 노후 준비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안에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유연 안정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거주지역 중심의 노후 생활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을 넘어 거주지에서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자체 쪽에서는 이미 실질적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실의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공사,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노후주택의 단열 보강,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지원을 하며 농촌 지역의 경우 지붕 방수 보강이나 벽체 보강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노후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난방비 절감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기반 인프라와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영무기지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거주하면서 담보 가치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영무기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부 보증 상품도 있습니다. 즉 노인이 집을 팔지 않고도 자산 일부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제도는 소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계층에게 유용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영무기지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일정한 연금 형태나 현금 인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해외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매달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 시에도 주택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정산되므로 무리한 부담이 남지 않는다. 물론 영무기지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 이자 누적, 담보 가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거나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만든다면 이 방식은 특히 우리처럼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가진 노후 세대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무기지형 주택담보연금 제도 도입, 정부가 일정 부분 보증하거나 상한을 설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영무기지 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인출하면서도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자체 기반의 노후준비 통합 서비스 센터 운영 강화, 모든 시군구에 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정 설계,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 노후주택 개보수 상담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확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욕실주택 보수단열 개선 보조금을 늘리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여 실제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중장년 노인 일자리 연계 더하기 소득 보완 프로그램 확대, 노동 가능 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고 노후 소득 한극을 메울 수 있도록 연계형 소득 보완 제도를 강화합니다. 영모기지 및 노후 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교육 및 상담 의무화, 영모기지나 연금형 금융상품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게 하고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합니다. 한 사람은 고행의 하늘을 믿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믿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혜였습니다. 두 발로 걷는 인생길 위에서 누군가는 더 가지려는 발걸음을 내딛었고 누군가는 지키려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말합니다. 빨리 걷는다고 더 멀리 가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두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야. 늦기 전에 잡아야 해. 아니야. 이젠 지켜야 해. 내가 가진 걸 소중히 해야 해. 이 두 속삭임은 어느 날 아침 퇴직금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혹은 밤늦게 불 꺼진 거실에서 한숨을 내쉴 때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선택의 갈림길이죠. 광주에서 노후를 걸고 분양 아파트를 선택했던 정재호 씨. 그는 인생 마지막 도전을 기회라 믿었지만 그 길 끝에는 외로움과 빚 그리고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주의 작은 빌라에서 매일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김동석 씨. 그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고 내가 가진 걸 지켜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벌어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어줄 사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평온함이라는 것을요. 정재호 씨의 낡은 운동화는 오늘도 현관 구석에서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돼. 이제는 천천히 걸을 시간이야. 그 신발엔 평생을 버텨온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은 후회의 상징이 아니라 삶을 다해 살아낸 사람의 자취입니다. 그리고 김동석 씨의 흰 머그컵에는 매일 같은 커피 얼룩이 남아있습니다. 그 얼룩은 단조로운 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불안 대신 평화를 택한 용기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거창한 투자나 화려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통장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 가족과 하루 한 끼를 웃으며 나누는 일, 그 속에서 진짜 부는 피어납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큰 집을 샀는지, 그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에 빚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무너진 노후를 다시 일으키고 가족의 온기를 되살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시나요?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이미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진심으로 인생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모자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노후가 숫자보다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빚 대신 감사가, 욕심 대신 평화가, 후회 대신 미소가 남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정재호 씨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김동석 씨처럼 지켜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두 사람의 길 중에서 더 따뜻한 쪽으로 향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